우리나라 비교하자면 북한에서 그냥 38선을 뚫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CIA 같은 그 기관이 뭘 하고 있었는지 음모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에서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사우디 그다음에 유에서 그 인도까지 연결하는 그 철도 해양 운송로에 미사일 한 방 쏴버리면은 끝장입니다. 알락사가 주 원이라는 공식적인 발표를 한 것. 그게 왜 이제 실제적인 이유가 될 수 없냐면은 그 공격이 너무 치밀하게 준비되죠. 안녕하세요. 미국 칼빈 대학교 정치경제학과의 임성수 교수입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10월 7일 날 이제 며칠 전에 하마스가 이제 수천 발의 미사일을 발사를 했죠. 한 5천 발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는 그것보다 3천 발 정도밖에 되지 않다는 말도 있고 어쨌든 그 많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수백 명의 군인들이 이제 감지소 몇 곳을 먼저 기습 공격해가지고 이제 그곳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장벽을 불도저로 뚫고 오토바이 자동차 패러글라이딩이라고 하나요? 그 모터가 달린 거 그거를 동시에 이용해가지고 육해공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000여 명 이상의 이스라엘인들이 사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100여 명 또 이스라엘인들을 납치가기도 했는데 여기는 이제 어린아이와 노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하마스에 당한 만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런 아랍 세계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마스 전멸을 선포하고 미사일로 폭격을 해가지고 한 830명 정도의 사망하고 또 4,000명 이상이 이제 부상했죠. 팔레스타인에. 인구 밀도가 이제 더 높기 때문에 이제 피해가 더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제 더 상황이 더 복잡해진 거는 이제 하마스가 계속 공격할 때마다 인질 한 명씩 공개 처형하고 가지고 이거를 생중계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함부로 이거를 폭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가자 지구하고 그다음에 하마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는 이제 한국으로 치면 한 거제도 정도 그 정도 크기인데 여기에 이제 인구 230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겠죠.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고 동쪽으로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장벽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떠날 수가 없고 떠나려면 이스라엘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그렇게 허가를 받고 떠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이곳을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하마스 같은 경우는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있지만은 이와는 별개로 이제 하마스라는 정치 집단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나라당이 그 어떤 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정당이면서도 군대를 가지고 있는 기이한 조직인데 미국이 비롯해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제 테러 집단으로 규정을 하고 또 영국은 또 테러 집단으로 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당 자체는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지 않고 또 군대만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2006년에 이제 합법적으로 선거를 통해 가지고 하마스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됐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가자 지역 주민들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그런 의료 재원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좀 지지가 많았었고요. 하도 이제 전쟁에 시달리다 보니까 최근에는 65% 정도는 이제 하마스를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반대 의견도 많이 나왔던 상황이죠. 파타라는 또 다른 정당이 있는데 이제 존재감이 사실 없습니다. 존재감이 없어도 팔레스타인의 대통령 아바스가 이제 있는 정당이기도 하고 이제 당연히 파타와 사이가 안 좋겠죠. 그래서 수년 전에 실제로 내전을 벌이기도 했었고 주민들이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서로 이제 싸우지 않는 상황이죠. 2006년에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 군인을 한 명 잡은 그 외에는 이스라엘 군인을 잡았던 경우가 없었고 그거보다도 민간인을 이렇게 납치를 해가지고 100명 정도를 데려간 적이 역사에 없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경계가 있는데 그거를 뚫고 우리나라 비교하자면 북한에서 그냥 그 38선을 뚫고 와가지고 서울에서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100명을 납치해가지고 간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사건이고 이스라엘에서는 하마스가 이 정도까지 할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었던 상황이고 특히 이제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방공망과 군사 정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뚫렸다는 것에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죠. 도대체 이스라엘의 CIA 같은 그 기관이 뭘 하고 있었는지 정보를 모르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음모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거는 이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주민들도 이제 도망갈 데가 없죠. 거기는 전기, 물, 가스 모든 공급 중단을 시켜버리고 이제 굉장히 강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방어망이죠. 요격 미사일. 그래서 뭐 미사일을 발사하면 다 그냥 격추시키는 굉장히 뛰어난 그 방어 체계인데 그 아랍의 세계들 뭐 사우디랄지 UAE랄지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탐을 내고 있고 지금 수교를 맺은 UAE하고는 지금 많은 거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최근에 수교를 하려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죠. 근데 그것이 이번에
잘 통하지 않았죠. 수천 발을 동시다발적 해버리니까 피해간 그 몇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실제 사망인 1,000명은 이제 육지전에서 군인들한테 당한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고 일부가 이제 미사일 격추로 해가지고 빌딩 무너지면서 이 미사일 격추로 해가지고 사망한 수보다는 군인들에게 살해당한 사망자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언돔이 뚫렸던 적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미국의 911 같은 충격을 사람들이 받고 있죠. 제가 이제 911 때 미국 펜타건이죠. 국방성 거기를 차로 지나고 있었어요. 바로 그 동시에 그 폭격을 받았을 때 받았던 충격이 상당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도 지금 엄청난 충격을 받지 않았나. 그 정도의 버금가는 충격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피해를 많이 보게 된 이유는 사실 그 몇 번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란 신문에 보면은 9월 5일 날 이스라엘의 반테러 전문가가 이제 9월이나 10월쯤에 그 전쟁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경고를 했는데 그때 언론에 군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우리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이제 헤즈볼라하고 하마스가 내부가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고 도발 시에 그 감당할 수 있는 피해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자폭행위이기 때문에 아마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막강한 군사력에 비해서. 그래서 뭐 미사일을 몇 발 쏠 수는 있지만 뭐 전쟁 뭐 이런 상황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렇게 언론에 인터뷰를 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9월 5일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모론 중에는 정말 알고도 일부러 그러지 않았나 그런 음모론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방심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란하고 사우디가 이제 수교를 했어요. 이 바로 이전에. 하마스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단체입니다. 돈줄인데 돈줄이 사우디하고 수교를 했다는 상황에서 이제 하마스도 조금 잠잠하지 않을까 그런 착각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사실 궁금해했어요. 왜 사우디가 이란하고 먼저 수교를 했을까? 왜냐하면 이스라엘하고 먼저 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스라엘하고 수교는 그 트럼프 정부 때부터 추진을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스라엘하고 하지 않고 이란하고 먼저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수교하기 전에 하마스의 눈치를 좀 봐야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이란하고 먼저 수교를 하고 그 이후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 그 유럽과 이스라엘과 중동과 인도 여기를 잇는 물류 시스템을 철도와 해양 운송 시스템을 이제 연결하려고 하는 그 아주 거창한 계획인데 그 계획도 이제 수교가 되려는 찰나였습니다. 점점 이렇게 평화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방심하지 않았나. 한편으로는 어떤 미사일 정도의 어떤 공격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나. 사우디 하마스의 눈치를 본다. 그게 왜 눈치를 봐야 되냐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럽에서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사우디 그다음에 UAE에서 그 인도까지 연결하는 그 철도 해양 운송로에 미사일 한 방 쏴버리면은 끝장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는 투자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거기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사우디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요르단이 거기 거쳐가는데요. 다 투자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거기에 중동의 정서가 안정이 되지 않으면은 투자는 날아가는 것이고 그러면 그 계획을 추진할 수 없는 것이요. 그래서 그 이란과 먼저 수교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혹시 있을 줄 모르는 공격,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중동이라는 지역이 피라미드 같은 곳입니다. 피라미드가 위에서 보면은 사각형이죠. 그런데 옆에서 보면은 삼각형입니다. 이게 피라미드가 그러면 삼각형입니까? 사각형입니까? 삼각형도 아니고 사각형도 아니죠. 중동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분쟁과 전쟁의 어떤 지역으로 바라보는 그게 이제 정통적인 어떤 관점이었죠. 저쪽 지역은 맨날 싸운다.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관점은 문화유산이 굉장히 많은 아라비아의 커피 향이 진하게 나는 아름다운 곳으로 보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은 사실 지금까지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또 중요해지는 관점은 중동의 이제 경제학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 이제 그런 게 더 중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왜 그러면 사우디가 하마스의 눈치를 봐야 되는가? 왜 이란과 먼저 수교를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경제학적 관점에서 약간의 힌트를 줄 수 있는 거죠. 어떤 관점이 옳고 그르다를 떠나서 중동을 바라보는 데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는 그런 게 조금 중요합니다. 성전산이라고 있습니다. 템플 마운트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면은 굉장히 이제 성스러운 곳이고 무슬림과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모두 중요한 곳입니다. 알-악사 사원 바로 옆에 바위의 돔이라고 있습니다. 황금 지붕으로 된 그리고 황금빛 지붕이 이제 9.11 테러에
오사마 빈 라덴의 아버지가 만들었던 작품이죠. 근데 그 바위의 돔이 왜 유명하냐면은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99세에 낳은 아들을 이제 바치라고 하나님이 하니까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가 바위의 돔이 있던 장소이고요. 그 이슬람교에서는 이제 똑같은 아브라함을 이제 조상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지금 아랍계의 조상이죠. 이스마엘을 바치려고 했다고 주장을 하고 기독교에서는 이제 이삭을 바치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이 돼 있고 유대교에서 왜 이게 또 중요하냐면 성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다윗 왕이 땅을 엄청 점령해가지고 한국의 광개토왕처럼 땅을 엄청나게 점령하고 이제 성전을 짓겠다. 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지지 말고 네 아들에게 이제 넘겨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었습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성전을 지었는데 그게 이제 바벨론 제국에 다 무너졌죠. 그리고 이제 다시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이 또 로마 제국에 무너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벽 하나 남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거기 이제 벽에 대고 항상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는 울면서 기도하는 웨일링 월이라고 하는데 그 통곡의 벽이 아까 그 성전산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중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다시 이곳에 와가지고 여기에 새롭게 성전을 만들 것이다. 이 똑같은 장소에 이제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성스럽게 생각하고 무슬림들은 또 이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무슬림의 조상 그 모하메드가 여기서 하늘로 승천을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기독교인들은 이제 건물 자체보다는 그 바로 옆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데가 이제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쪽 주변이 굉장히 좀 중요한 곳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유대교, 무슬림이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알악사 성전은 이제 무슬림들이 가서 늘 기도하는 곳이고 거의 지난 한 800년 동안 무슬림들이 이제 거기서 살았었죠.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무슬림들은 이제 아랍인들은 이제 거기가 자기 땅처럼 이제 생각하는 곳인데 1967년에 이제 이스라엘 아랍 전쟁과 6.1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가자 지구, 그다음에 그쪽에 주변에 웨스트뱅크, 그다음에 동예루살렘 이쪽을 이제 점령을 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점령을 한데 그 알-악사라는 사원은 있잖아요. 그거는 좀 특별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어떤 합의를 하게 되냐면은 이제 그게 너무 복잡하니까 그걸 함부로 건드리기도 그렇고 유대인들에게는 또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게 성전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지금도 정통 랍비들은 거기를 함부로 밟으면 안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의 그 가장 거룩한 곳이 지성소라는 곳인데 거기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동물의 피를 뿌리고 자기와 백성들의 이제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던 곳입니다. 근데 이제 제사장 위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 들어가면 그냥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그냥 목숨이 확 날아가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비로운 곳이고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 입장에서도 이곳을 함부로 들어가거나 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그 아랍인들 원하는 대로 여기는 네가 그대로 기도를 하고 우리는 그냥 가끔 방문할 수 있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를 이제 계속 깨죠. 특히 이제 네타냐후 지금 총리가 들어서면서 2020년대도 21년에도 이 사람이 굉장히 극보수 경향이죠. 그러면서 이제 합의를 많이 깨고 그러면서 굉장히 분쟁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2021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네타냐후가 이제 총리의 선거 실패를 해가지고 입지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입지가 줄어들고 정치 위기가 되니까 보수층으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강제 이주 정책을 하겠는데 여기 이제 팔레스타인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해가지고 시위를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시위대가 한 그때 200여 명이 부상하고 2명이 사망했는데 또 문제는 시위대를 쫓아서 그 알-악사 성당에 들어가서 체포까지 했어요.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명동 성당에 군합발을 들고 들어가서 시위대를 끊어낸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충격이 이제 아랍 그 팔레스타인들에게는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 그랬던 건데 다행히 이제 2021년에 정권을 잃게 되죠. 그리고 이제 2023년 작년에 다시 이제 그다음에 정권을 잡게 됩니다. 네타냐후가. 그러면서 지금 또 자기의 어떤 사법부 개혁 때문에 여러 가지 시위가 심해지고 극보수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사법부 개혁을 한다는 그런 비난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혼란 상태예요. 이 알-악사 성전을 가지고 건드립니다. 바로 몇 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아랍인들이 보면은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양탄자 같은 걸 깔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알-악사 성전을 못 들어가게 하니까 이제 밖에서 양탄자를 깔고 기도를 하는데 경찰들이 그냥 일부러 그냥 여기 경찰들은 그냥 군화를 신고 있습니다. 항상 총도 들고. 근데 군화발로 그냥 그 양탄자를 일부러 밟고 가고 그런 걸 누가 이제 소셜 미디어에 올리고 그러니까 아랍인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인 게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극보수 유대인들이 8,900명이
경찰들이 호위를 받고 들어가서 거기서 안에 기도를 합니다. 구호도 외치고. 원래 조약하고 좀 맞지 않은 거죠. 약속을 깬 거죠, 다시. 팔레스타인들이 굉장히 자극한 거죠. 이게 사실 이제 방아쇠를 당긴 사건입니다. 그래서 작전명이 뭐냐면은 알락사 홍수 작전입니다. 알락사가 주 원이라는 공식적인 발표를 한 거죠. 하마스의 그 리더가. 물론 이제 그게 표면적이긴 한데 그게 왜 이제 실제적인 이유가 될 수 없냐면은 그 공격이 너무 치밀하게 준비됐어요. 하루 이틀에 준비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공격이 아닙니다. 그것을. 그 사건이 10월 5일 날 났는데요. 그 알락사 성전의 사건이 10월 5일인데 10월 7일 날 바로 그 공격을 해버렸습니다. 이론적으로 맞지 않죠. 저도 처음엔 참 궁금했어요. 왜 그러면 이 표면적이를 냈을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사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미리 계획을 했다면은 그때 그 10월 5일 날 그때 일어날 거라는 거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하마스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의아해 생각했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그게 좀 당연한 수준이었어요. 왜냐하면 네타냐후가 정권을 잡으면서 굉장히 극보수층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국민들을 굉장히 좀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알락사 성전 관련해 기도하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 막아버리고 양탄다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 군합발로 밟아버리고 이런 짓을 막 하니까 이 사람들도 그 하마스도 이제 예측을 한 거죠. 분명히 초막절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명절인데 한국 같으면 추석입니다. 근데 추석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이거를 기념하라.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너희가 풍성한 음식을 먹게 하지 않았느냐. 대대손손 기념해라. 그래서 그거를 초막절을 기념한 겁니다. 초막절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보수 유대인들은 승리감이랄지 자기들이 선민이고 최고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하마스랄지 그런 아까 그 이란의 그 반테러 전문가가 분석은 당연히 보수 유대인들이 초막절 때 한번 또 터뜨릴 것이다. 자극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총리는 분명히 이거를 허락을 할 것이다. 예측을 한 거죠. 그대로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를 노리고 9개월 전부터 계획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그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공식 수교가 이제 거의 임박한 시점이었습니다. 그 공격이 바로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총리가 나와가지고 사우디와 외교 수교가 얼마 남지 않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깜짝 놀랄 만한 발표를 할 거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그 중동 지역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죠. 굉장히 평화 무드가 생기고 놀랄 만한 일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무리가 있냐면은 사우디가 그 아라비아 반도에 특히 수니파의 큰형님인데 지금 약간 그 이스라엘과 수교를 할까 말까 주저주저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수교한 나라가 UAE, 바레인, 모로코, 수단 여기는 먼저 했어요. 근데 사우디가 하게 되면은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이 이제 동시에 또 수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랍 국가들의 지원을 받고 있었던 하마스가 이제 약간 입지가 약해지는 거죠. 평화 모드가 되게 되면. 평화 모드가 되면 이란이랄지 카타르랄지 UAE랄지 지금까지 다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이 지원금도 낮아지게 되고 파타라는 그 정당이 다른 정당인데 그 정당이 더 이제 힘을 얻게 되죠. 사람들은 하마스를 점점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늘어났다 안 늘어났다 그래요. 왜냐하면 핍박을 받으면 하마스로 지지를 했다가 또 좀 평화 무드가 오면은 이제 전쟁 싫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마스는 기본적으로 정치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이게 평화 무드가 되면 이분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정말 불안해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었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수교의 조건으로 이제 사우디가 팔레스타인에 어느 정도 떡을 하나 떼어주겠다. 아니면 팔레스타인을 인정해주는 어떤 조건인지 아직 모르겠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짐작상 팔레스타인의 어느 정도 자치권을 인정해주면서 파타의 지원 정권이 조금 더 힘이 좀 드러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파타와 경쟁 관계에 있는 하마스 입장에서는 이것도 못마땅하고 깽판을 놔야 되겠다. 장기 두고 있는데 장기를 한번 엎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유럽, 이스라엘, 중동, 인도를 연결하는 철도와 해양 운송망이 수교가 되면은 거의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또 피해를 보는 나라가 어딜까요? 바로 그거는 이란입니다. 이란은 사우디와 이제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 사이가 안 좋지 않았죠. 근데 수교를 하게 되면은 방공망 드론 같은 첨단 무기를 이스라엘로부터 수입하게 됩니다, 사우디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못 믿더라고요. 아니, 진짜 이스라엘이 사우디한테 무기를 준다고? 근데 데이터가
이스라엘이 수교한 국가 4개 국가 UAE, 바레인, 모로코, 수단 4개 나라들에 수출한 드론, 그다음에 미사일, 항공, 방어막, 무기 수출액이 규모가 4조 원입니다. 자, 모로코, 수단이 그런 규모를 수입하겠습니까? UAE입니다. 바레인은 그렇게 돈이 없습니다. UAE는 이란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죠. 4조 원 규모의 무기를 이란과 대척 상황에 있는 UAE한테 파는 겁니다. 사우디의 이 판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국방 수출액은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됐죠. 사우디가 일단 방공망이랄지 이런 이스라엘 첨단 무기를 수입하게 되면은 이란은 굉장히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방산 군 무기들에게 분침을 흘리는 아랍 국가들한테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거죠. 미사일을 엄청나게 쏘가지고 네. 미사일 방어를 뚫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에게 큰 게 한 방을 먹여버렸죠. 굉장한 방어 체계를 가지고 정보망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봐라 쓸모없지 않나. 그래서 지금 사우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셈법이 복잡해질 거예요. 아,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사우디가 이란에 또 많이 투자를 많이 합니다. 이제 이란이 경제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또 사우디는 네옴시티랄지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이란과 사우디가 대리 전쟁을 해서 프락시워라고 하는 대리 전쟁을 했 예멘을 통해 가지고. 근데 예멘에서 계속 이제 미사일이 날라오니까 사우디에 리야드를 한번 미사일이 날라온 적이 있었죠. 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멘이 이게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미사일이 네옴시티를 짓고 있는데 한번 미사일이 날라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투자를 누가 하겠습니까? 투자 날아가는 것이고 그 네옴시티 구상도 완전히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예멘 문제를 해결해 버렸죠. 그러면서 또 생각했던 것이 이제 하마스도 잠잠하게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거기는 오버했던 것 같습니다. 이란은 정부는 그랬을지 몰라도 이란 혁명 수비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하마스인데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원이 없으니 이게 불가능하다. 이란 정부는 공식적으로 발표했죠. 여기에 우리가 관여한 바가 없다. 이란 대통령이 호메이니가 있지 않습니까? 호메이니는 한번 처음에 나와서 자기가 이거를 지원을 해줬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란 정부는 공식 부인했지만 이걸로 유추를 봤을 때 결국은 이슬람 혁명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호메이니의 친호위대죠. 그 이란의 대통령 위에 있는 이슬람 혁명군. 지금 조용히 하고 있는데 이슬람 혁명군이 어느 정도 많이 지원을 해줬지 않았나.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